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7살인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 7년 차쯤에요.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전시모, 답도 없는 전 남편. 제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큰 건 저희 아들을 위해서였어요. 남편과 저는 그맘때 몹시 자주 싸웠고 본의 아니게 싸우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도 몹시 불안해하고 눈치도 많이 봤죠. 그것도 너무 미안했고 또 남편의 어떤 모습들을 아들이 닮을까봐 너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갈등이 많아서 이혼에 대해선 여러 번 생각했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의 제 모습을 보니 그때 이혼하길 잘했구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회계 사무실에서 사무직 일을 했고 남편은 중소기업 규모의 회사에 재직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쭉 다녔던 회사라서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다녔어요. 집 대출금도 있고 이래저래 나가야 될 돈도 많은데 남편 혼자 외벌이로는 생활이 힘들었거든요. 아이를 낳아도 계속 일을 할 생각이었죠. 그래서 육아휴직으로 8개월 정도 쉬고 바로 복귀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후 반년도 안 돼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이를 보냈던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이 불거졌거든요. 꽤나 떠들썩한 일이었고 동네가 뒤집어졌죠.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던 저도 가슴이 철렁했고요. 저희 아이는 특히 많이 어렸기 때문에 학대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확인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 일로 저는 아이가 웬만큼 크기 전까진 기관에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당장의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잘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아이를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면서까지 일을 하기엔 제가 너무 불안한 것도 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죠. 아이 양육에 있어서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순 없었냐고요. 시댁은 어머니 혼자 계셨고 저희 친정은 아버지 혼자 계셨는데요. 저희 엄마는 저 중학생 때쯤 돌아가셨어요. 아빠도 일하느라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저는 커오면서 늘 엄마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5살 터울의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과 특히 우애 좋게 지냈습니다. 엄마도 안 계시고 아빠도 늘 바쁘시다 보니 제가 마치 엄마처럼 남동생을 많이 챙기고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동생도 저를 곧장 따르고 착했고요. 그렇다 보니 육아 관련해서 친정의 도움을 받을 상황은 안 됐고요. 시댁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몸이 안 좋다고 처음부터 아이는 못 봐준다고 하셨거든요. 양가 부모님에게도 도움받을 곳이 없고 아이를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불안했기에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남편은 탐탁치 않아 했어요. 당장의 생활비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2, 3년 정도만 내가 데리고 있다가 유치원 갈 때쯤 나도 다시 재취업을 하겠다고 했죠. 남편은 그게 네 맘대로 되겠느냐고 했지만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 결국 그러기로 했습니다. 수익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보니 당연히 소비 습관도 바꿔야 했어요. 저는 회사를 다닐 때는 사치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사고 싶은 거는 크게 불편함 없이 샀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남편 월급만으로 생활해야 되다 보니 가장 먼저 저한테 쓰는 것들부터 아끼게 되더라고요. 화장품도 그냥 아이가 쓰는 대용량 순한 화장품을 같이 쓰지 제 건 안 샀습니다. 옷도 거의 안 사고 있는 것만 입었고요. 또 집안일하고 아이 보느라 주로 집에 있고 나갈 일이 많지는 않다 보니 더더욱 새 옷이나 새 화장품을 살 필요도 없었고요. 저는 머리가 곱슬이라 3, 4개월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가서 매직 스트레이트를 했는데요. 그것도 그냥 안 하고 질끈 묶고 다니거나 1년에 한 번 꼴 정도만 폈던 것 같아요.
또 그 전에 저도 일을 할 때는 외식도 한 번씩 하고 배달도 한 번씩 시켰는데 제가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도 안 하게 되었죠. 집에서 캡슐 커피 먹던 것도 그냥 믹스 커피로 바꾸고 아이 반찬 한 번씩 전문 반찬 가게에서 시켜 먹던 것도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아이 장난감이나 책 같은 것도 중고 마켓을 이용하고 새 건 잘 안 샀어요. 새 건 비싸니까요. 제 딴에는 예전에 소비 습관을 버리고 나름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상당히 많이 아끼게 되었어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도 충당이 되었고 또 돈이 남으면 조금씩 저금도 가능했으니까요. 제 딴에는 정말 노력한 거고 저를 아는 지인들은 이렇게 궁상 맞을 정도로 아끼냐는 소리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은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참견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전에는 저도 회사를 다니니 안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집에 있다 보니 오는 횟수 자체가 엄청 늘었죠. 2, 3일에 한 번꼴로 오셨으니까요. 말은 저희 아이 보러 오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 살림 참견하고 잔소리하려고 오시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 오면 구석구석 손바닥으로 만져가며 청소했네, 안 했네, 뭐라고 하시고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꼬투리를 잡으십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살림 스타일과 제가 하는 살림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라면서 그게 맞는 거라고 하시고 시시콜콜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뭐라고 하시면 말도 안 하겠는데 꼭 그 와중에 내가 일부러 너 가르쳐주고 알려주려고 이렇게 오는 거다. 네가 친정엄마가 없어서 살림을 어떻게 배워봤겠니?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시간 내가면서 와서 가르쳐주는 거야. 이런 거는 어디서 따로 배우지도 못한다. 그러십니다. 솔직히 어머님은 살림을 가르쳐준다고 막 그러시지만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살림을 잘하시는 분인 줄도 모르겠어요. 톡카놓고 시댁만 가봐도 집안이 어수선하고 정리 안 된 물건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어머님 자체가 그렇게 살림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편이 아니시거든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부지런한 것 같으면서도 정리를 잘 못하고 집안일을 그렇게 잘하시는 편은 아니라고 남편이 먼저 그랬거든요. 제가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곧 죽어도 자기한테 배우라며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라고 고마워하라고 그러십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시시콜콜 알려주시는 것들 솔직히 별로 유용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라고 하시니까 앞에서 네네 하고 듣는 척하는 것뿐이죠.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 도구 같은 것도 밖에 나와 있어야 자주 청소를 한다며 욕조에 거리를 하나하나 달아서 청소 도구를 널어놓으라고 막 그러세요. 어머님 댁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화장실에 청소 도구가 그렇게 다 나와 있는 게 싫어서 청소 후에는 청소 도구들을 햇볕에 말린 뒤 통 하나에 정리해서 안에 집어넣거든요. 안 보이게. 그 편이 훨씬 깔끔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자기 말대로 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세요. 결국 저도 어머님 등살에 못 이겨서 욕조에 거리를 달고 청소 도구들을 다 늘어놓았죠. 청소 도구들이 그렇게 늘어져 있는 게 저는 싫은데도 반드시 당신 말대로 해야 어머님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찬통 같은 것도 저는 스텐이나 유리 용기를 주로 잘 쓰거든요. 오래 쓰기에도 좋고 냄새도 안 배고 무엇보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걱정이 덜하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쓰는 유리랑 스텐통들을 들고는 너 이런 거 얼마 주고 샀냐? 막 그러세요. 제가 얘기하면 막 히익 하시면서 심하게 놀라는 척을 하십니다. 그 돈 주고 반찬통을 사? 너 돈이 남아 돈이야? 아무리 네가 돈을 안 번다고 해도 쓰잘데기 없이 반찬통을 그 돈 들여서 사? 막 그러세요. 심지어 그 반찬통들은 제가 결혼할 때 사온 거기 때문에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저보고 살림할 줄 몰라서 바가지 썼다고 아껴서 살 줄 모른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쓰는 거 있지? 이거 3-4개 살 돈이면 그 통은 10개 산다. 다음부턴 그거 사.
막 그러세요. 어머님이 쓰시는 건 제대로 브랜드도 없는 얇은 플라스틱 용기인데요. 반찬을 담으면 냄새가 다 배고 얼룩도 심하게 집니다. 반찬을 담으면 그 냄새와 색이 바로 배일 정도죠. 저야말로 저런 통에 마른 식재료나 담으시고 반찬은 유리나 스텐 용기에 담으시지라고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돈을 생각해보라며 저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어머님 기준에선 무조건 싼 제품, 저렴한 제품이 최고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렴한 제품에서 나오는 안 좋은 성분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잔소리가 늘 이런 식인 겁니다. 제가 진짜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을 만한 살림 노하우가 아니고 무조건 자기 방식을 따르라고 하시고 자기가 쓰는 걸 무조건 따라 쓰라고 하세요. 어머님이 쓰시는 것들은 대개 가격만 엄청 저렴하고 품질은 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어머님은 어머님 살림하시고 저는 제 살림하면 되는데 자꾸 저에게도 강요를 하시니 저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요리하는 것에도 일일이 뭐라고 하세요. 제가 다른 건 아껴도 가족들 먹는 식재료 같은 건 이왕이면 국내산 유기농 식품을 사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그런 것도 대용량으로 사면 싸고 굳이 국내산 먹을 필요 없다고 헛돈 작작 쓰라고 뭐라고 하시는 거죠. 어머님이야말로 대용량으로 이것저것 사놓으시고 다 안 쓰셔서 냉장고에 빈 공간이 없고 터질 지경인데요. 하여튼 제가 전업주부가 되고 나선 어머님의 방문과 잔소리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한테도 당연히 얘기했죠. 당신이 봐서 알겠지만 내가 어련히 알아서 내 수준에 맞춰 살림한다. 그런데 왜 어머님은 자꾸 집에 와서 살림이나 돈 쓰는 걸로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당신이라도 나서서 말씀 좀 드려라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입을 닫아버려요. 자기 엄마 욕 듣기 싫다 그거죠. 다른 부분에 있어선 남편과 크게 부딪히거나 싸우는 일이 없었는데요. 어머님 얘기가 나오면 서로 분위기가 냉랭해집니다. 저보고 자기 엄마 욕하지 말래요. 할 말 있으면 저보고 직접 하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어머님한테 진짜 얘기해도 되지?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랬더니 또 말을 바꿔서 자기 엄마한테 버릇없게 굴지 말랍니다. 우리 엄마한테 뭐 어떻게 말하려고? 당신이 직접 얘기하라며.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겠다고. 내가 당신한테도 여러 번 말했잖아. 어머님이 알려주시는 것들 솔직히 도움 안 된다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자꾸 간섭하시고 뭐라고 하시냐고.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네가 문제라고. 엄마의 애정 아니야, 애정. 당신이 장모님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친정엄마처럼 이것저것 가르쳐주려고 하시는 거지. 그리고 당신은 본인이 살림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엄마는 평생 살림하신 분이야. 당연히 엄마가 더 잘 알고 노하우도 많겠지. 그런 거 알려주시는 건데 왜 이렇게 고깝게 받아들여? 당신 그럴 때마다 뭐 같은 줄 알아? 시댁,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별다른 일도 없으면 거품 무는 요즘 여자들 같다고. 그럽니다. 자기 엄마가 오래 살림을 했고 도와주려는 건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뭐가 불만이냐 이거죠. 어머님 얘기만 나오면 남편과 제가 싸우게 되니 저도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 어린 아들도 있는데 부모가 큰 소리 내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참자, 말을 말자 생각하며 더 이상 어머님 얘기를 남편에게 하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막아주는 것도 전혀 없다 보니 어머님의 행동은 더욱 심해지셨어요. 왜냐면 나중에는 영수증 검사까지 하셨거든요. 하루는 저희 집에 와서 냉장고를 뒤져보시더니 애미야, 너 이번 주 영수증 쓴 것들 갖고 와봐라. 그러시는 겁니다. 네? 너는 나이도 어리면서 키가 먹었니? 영수증 쓴 것들 갖고 와보라고. 저 영수증 따로 안 모으는데요. 제 말에 어머님은 엄청 큰일이라도 난 것 마냥 펄쩍 뛰셨습니다. 영수증을 안 모아? 그럼 다 버렸어? 버린 게 아니고 애초에 잘 안 받아요. 뭐라고?
아니 얘가 무슨 살림을 이따위로 해. 그럼 네가 어디에 뭘 썼는지도 몰라. 너 가계부도 안 써? 하면서 저를 잡으시길래 제가 그랬죠. 카드 내역으로 다 오니까 굳이 종이 영수증은 안 받았어요. 그럼 가계부는? 가계부는 안 썼는데. 아휴, 내가 못 산다. 살림한다는 여자가 가계부도 안 쓰고 영수증도 안 모아? 아무리 문자로 온다고 해도 그래도 네 눈으로 직접 보고 정리하고 그래야지. 너는 살림한다는 애가 그러면 못 쓴다. 그렇게 되는 대로 계획 없이 쓰면 돈 금방 다 쓰는 거야. 우리 경태가 고생하면서 돈 버는데 너 그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지. 그러시는 겁니다. 영수증 좀 안 모았다고 큰일이라도 난 것 마냥 뭐라고 하시는데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너 당장 가계부 써라. 공책 하나 사서 거기다 써. 어디다 뭘 썼는지 빠짐없이 다 적어놔. 그 정도는 기본 아니야. 그리고 영수증도 다 모아라. 영수증을 다요? 그래, 다 모아놔. 내가 확인할 테니. 어머님이 확인을 하신다고요? 너 하는 거 보니 내가 좀 봐야겠다. 어려울 것도 없잖아. 가게에서 어련히 영수증 주고 그거 모아두기만 하면 되는데. 너 그거 다 모아놔라. 알았니? 저는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저 알아서 필요한 데 쓰고 남으면 저축도 합니다. 오히려 제 주변 사람들은 저더러 그 생활비로 어떻게 세 식구가 그렇게 야무지게 먹고 살고 나머지는 저축까지 하냐며 놀랄 정도였어요. 친한 친구 하나도 저보고 너 필요한 건 아예 안 쓰냐, 옷도 아예 안 사느냐고 안쓰럽다고 하면서 옷을 하나 선물로 줄 정도였죠. 어머님이 그렇게 펄쩍 안 뛰셔도 제가 어련히 알아서 허리띠 졸라매며 잘 쓰고 있어요. 물론 가계부 안 썼다는 게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 있겠지만 제 딴에는 생활비에서 식비 예산을 잡고 남는 돈을 계산해가며 쓰기 때문에 굳이 가계부까지 쓸 필요가 있나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하도 뭐라고 하시니 그때부턴 어쩔 수 없이 가계부도 쓰고 영수증도 모으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어머님은 집에 올 때마다 영수증 검사를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곧장 식탁에 앉으셔서 영수증이랑 가계부 갖고 오라는 소리부터 하세요. 그러면 제가 갖고 와서 드리는데 잘못한 것도 없건만 그 시간이 너무 눈치 보이고 기분도 나빴습니다. 어머님은 영수증을 보다가도 거슬리는 영수증들은 빼놓으셨어요. 병원 간 거, 아이한테 과자나 간식 사준 거, 어쩌다 커피 한 잔 사 먹은 거 전부 다 빼놓으셨죠. 그러면서 저한테 애한테 과자 이런 거 사주지 말래요. 저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주 사주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해봤자 1,000원, 2,000원 하는 건데 그걸로도 뭐라고 하시니 숨이 턱턱 막혔죠. 전에 아이랑 장 보고 와서 목도 마르고 해서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 마셨는데 그걸로도 엄청 뭐라고 하시고요. 커피 이런 것도 정 먹고 싶으면 집에서 타서 싸다녀라. 이런 거 한 번, 두 번 사 먹는 버릇들이면 돈 금방 나간다. 이런 자잘한 것들이 모이면 큰 돈 되는 거야. 듣고 있다 보면 진짜 더럽고 치사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제가 2,000원짜리 커피 한 잔도 못 마실 상황인가요? 솔직히 남편은 월급에서 생활비 조금 주고 나머지는 다 본인이 씁니다. 제 입장에선 생활비를 좀 더 줬으면 하는데 본인도 쓸 거 많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남편은 그 돈으로 본인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큰 무리 없이 하는 편이에요. 커피도 회사 앞에 있는 카페를 매일 간다고 했고 주변에 한턱 쏘는 것도 잘 쏜다고 했습니다. 사진 찍는 게 취미인데 아무리 돈 모아서 산다지만 고가의 카메라도 잘 사서 집에 카메라도 여러 대예요. 남편이 외벌이로 돈을 버는 건 맞지만 사실상 허리띠를 졸라맨 건 저지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의 소비에 대해서 저도 말 한 번 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돈 펑펑 잘 쓰는 자기 아들한텐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저는 어쩌다가 2,000원짜리 커피 한 잔 먹은 걸로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럽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현타도 오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아이를 다른 어린이집 보내더라도 나도 계속 일했어야 했나 보다.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나 보다. 그 후회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의 그런 행동들도 참 힘들었지만 남편의 태도도 정말 서운했습니다. 그나마 저도 일을 할 때까지는 남편 역시 집안일도 제법 하고 아이 육아도 조금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니 이제 살림과 육아 전부 다 제 일이라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물 먹은 컵까지 안 치웁니다. 제가 컵을 썼으면 개수대에 놔두기라도 하라고 했는데 집을 치우는 건 제가 할 일이지 본인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아니, 본인이 물 마신 컵 좀 치우라는 건데 그게 왜 내 할 일이야? 집 정리가 당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리냐고. 아, 올려져 있는 걸 치우는 게 정리지. 그래, 그럼 내 일이라고 쳐. 당신이 좀 하면 안 돼? 그렇게 모든 걸 다 네 일 내일 따져야겠어? 나는 밖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오잖아. 내가 벌어온 돈으로 우리 세 식구 다 먹고 사는 거고. 그러면 나도 집에서는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만큼 집에서 쉬는 건 내 권리잖아. 권리? 그래. 그러면 나는 밖에서 일도 하고 집에 와서도 또 일해야 돼? 그럼 나는 언제 쉬냐? 컵 하나 치우라고 했다고 권리까지 들먹이는데 진짜 실시간으로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은 마치 자기가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하면 큰 손해라도 보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런 이기적이고 치사한 모습들이 얼마나 정 떨어지고 얄미운지 몰라요. 또 한편으론 저래서 어머님 아들이구나, 그 엄마의 그 아들이구나, 참 비슷하다 싶기도 했죠. 남편의 치사한 모습과 어머님의 참견 때문에 자주 싸우기도 했고 냉전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도 눈치를 많이 보았고요. 아이가 눈치 보고 큰 소리가 나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결혼 생활에 지쳐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무렵 저는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일은 결국 제가 이혼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죠. 요즘은 보통 폰뱅킹이나 은행 어플을 많이 쓰다 보니 종이 통장을 많이는 안 쓰잖아요. 저도 종이 통장은 있긴 해도 거의 쓸 일이 잘 없는데요. 하루는 집 앞 은행에서 이자율이 높은 적금 상품이 있다고 해서 아들 적금을 하나 해줄까 싶었습니다. 많이는 못 넣어도 2년 정도 꾸준히 넣으면 나중에 교육비로 쓰기에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렇게 가는 김에 통장 정리도 할 겸 통장도 다 챙겨갔죠. 그런데 통장 정리를 한 후 몹시 놀랐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저도 모르게 예금 통장 하나는 해지를 한 거였어요. 전에 적금 만기가 돼서 받은 돈이 있었는데 남편이 관리하겠다고 했던 예금 계좌에다 돈을 다 넣어두었거든요. 그 돈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련히 잘 있겠거니 했는데 저는 알지도 못한 사이에 그 예금 통장은 중도 해지가 됐고 출금까지 다 했던 거였어요. 이미 해지된 통장이라고 나오니 너무 황당해서 남편에게 물었죠. 남편은 변명이라도 하는 듯 횡설수설했고 처음엔 솔직하게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에 걸려 싸우고 이혼 얘기까지 오갈 정도로 다투고 나서 실토를 하더군요. 그 돈을 무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탕진했다는 것을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처음엔 말도 안 나왔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저는 남편이 그런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사실조차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당연히 이혼할 각오로 뜯어 말렸겠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아예 몰랐어요. 막상 싸우고 뒤지다 보니 남편이 그런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지 좀 됐고 날린 돈도 그 800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전에도 야금야금 날린 돈이 꽤 됐더라고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자기가 이제 진짜 안 하겠다 한 번만 믿어달라 하는데 그 말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1,000원, 2,000원 아껴가며 어머님에게 영수증 검사받고 가계부까지 쓰는데 2,000원짜리 커피 한 잔 먹었다고 욕까지 먹었는데 정작 남편이란 작자는 800만 원 넘는 돈을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하다가 날렸던 겁니다. 너무 황당하니까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다시는 안 할 거다. 내가 미쳤다. 예전에 그런 거고 지금은 다 끊었다고 했지만 저는 남편을 더 이상 두고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하고 더는 못 살겠다 라는 생각만 뚜렷하게 들었어요. 나 당신하고 못 살겠다. 아, 여보, 나 이제 안 한다니까? 한 번만 봐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진영이 해주고 싶은 것도 못 해주고 생활비에서 남는 돈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이야. 근데 그 돈을 다른 데도 아니고 도박? 당신이 진짜 미쳤어? 내가 생각해도 진짜 잘못한 거 맞아. 미친 거지. 이제 안 해. 나 정신 차렸어. 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아. 아니,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이혼해. 아, 이런 걸로 무슨 이혼이야. 이런 걸로 이혼 안 하면 도대체 뭘로 이혼해야 되는데? 긴 말할 기운도 없다. 이혼하자.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당신 이러는 것도 좀 웃긴다. 뭐?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오냐 그래 건수 하나 잡혔다 하는 것 같다고. 어떻게 바로 이혼 소리가 나와? 지금 말이라고 해? 내가 이혼하고 싶어서 안달이라도 난 것 같아? 내가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 아니 그렇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비는데 당신은 들어볼 생각도 없이 무조건 이혼이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2, 3일에 한 번꼴로 집에 쳐들어와. 오면 영수증하고 가계부 내놓으라고 그러셔. 2,000원짜리 커피 하나로 나를 쥐잡듯이 하는 분이 당신 엄마야. 대놓고 내 거는 사지도 말라고 하시는 분이 당신 엄마라고.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구질구질하게 아껴가며 살았는데 기껏 한 푼 두 푼 모아둔 적금을 당신이 마음대로 깨서 그것도 무려 도박 사이트. 근데 내가 여기서 이혼 얘기를 안 하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할까? 칼춤이라도 출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건 맞는데 당신 너무 지금 비이성적이야.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막말로 당신 나랑 이혼한다고 뾰족할 수 있어? 회사도 그만뒀겠다. 돈 나올 데도 없잖아. 아버님이면 돈이라도 많아서 친정 믿고 살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네가 이혼한다고 뾰족한 수가 있냐는데 진짜 치가 떨리더라고요. 상관없어.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사니까 집에서 나가. 싫어. 누구더러 나가래? 이 집이 네 거야? 그럼 네 거야? 여기 반은 내 거야. 나가고 싶은 사람이 나가. 나는 안 나갈 거니까.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나갈게. 저는 그렇게 짐 챙겨서 가려는데 남편이 일단 진정 좀 하라며 어딜 간다는 거냐며 저를 잡는 겁니다. 저는 놓으라고 했고 그러면서 실랑이가 일어났어요. 남편이 막무가내로 제 팔을 잡아당겼고 저는 놓으라고 하면서 팔을 확 뿌리쳤는데 그 순간 남편이 아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보니까 제 손톱 때문인지 남편 얼굴에 상처가 좀 났고 피가 살짝 나는 겁니다. 저도 그 순간은 좀 당황했죠. 괜찮아? 아, 정말 이게 뭐야? 하면서 호들갑을 떨며 거울을 보더라고요. 세상에 피나네. 너 사람 이렇게 만드냐?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나간다는 사람 왜 붙잡길. 아주 무섭다 무서워. 하면서 오히려 남편이 씩씩대며 나가더라고요. 작은 상처긴 했지만 남편 얼굴에서 피가 나는 바람에 놀란 저도 결국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저는 냉전 상태가 되었고 대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면서 상담을 받아봐야 할지 생각 중이었죠. 그런데 이튿날 저녁 집에 있는데 갑자기 비번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뭔가 싶어서 보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님이 뛰쳐 들어왔어요. 남편도 옆에서 어머님을 말리려고 하고요. 놀랄 틈도 없이 어머님이 달려와서 저를 잡아 뜯기라도 하실 것 마냥 흥분해서 삿대질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 아들도 거실에서 놀고 있다가 놀라서 울고요. 야, 네가 내 아들 얼굴 이렇게 만들어놨어. 네가 뭔데? 엄마, 진정 좀 하세요. 너 그리고 이혼하자 그랬다며? 내 핑계 대면서 내가 뭘 어쨌다고? 남편이 그 와중에 어머님한테 가서 다 잃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따졌죠. 네,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얼굴 잡아뜯었냐? 나간다는데 저를 억지로 붙잡았고 뿌리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너 이혼하는 걸 왜 내 핑계를 대? 내가 뭘 어쨌다고? 네가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 쓰잘데기 없는 데다 쓸까봐 걱정돼서 관리 좀 해준 거 가지고 내 탓으로 몰아? 제가 어머님 아들이 벌어다 준 돈을 쓰잘데기 없는 데 쓴다고요? 애초에 뭘 얼마나 벌어다 주는데요? 누가 들으면 사치할 정도로 대단히 많이 벌어주는 줄 알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생활비 허리띠 졸라가며 아등바등 쓰는구만. 저한테 쓰는 건 이런 한 푼도 아까워서 부들부들 떠시는 게 어머님이시잖아요. 대놓고 제 건 아무것도 사지 말라면서요. 아깝다고. 엄마도 없는 거 살림 배워본 적도 없는 것 같아서 좀 알려주려고 했더니 말하는 싸가지 봐라. 저희 엄마 안 계셔도요. 저 어련히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배울 거 없거든요. 뭐야? 당신 뭐 하는 거야? 어머님 데리고 나가. 진영이 놀란 거 안 보여? 제가 아들을 달래려 하자 남편도 저를 노려보며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도 적당히 해. 하더니 겨우겨우 어머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우는 아이 달래고요. 자기 아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왜 이혼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나 싶을 정도로 뻔뻔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볼 것도 없이 이혼을 확고히 결심했습니다. 이왕이면 협의이혼으로 했으면 했지만 남편이 자기는 이혼 못한다고 버텼어요. 하지만 제가 변호사 상담을 해보니 시모의 지속적인 폭언과 간섭, 또 남편의 도박과 그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는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저는 협의이혼 안 하면 이혼과 위자료 소송 걸 거라고 다시 협의이혼 하자고 했고 남편은 자기가 뭘 어쨌다고 위자료냐며 이혼 안 할 거라고 끝까지 뻔뻔하게 나왔죠. 결국 소송 들어갔고 8개월간의 실랑이 끝에 겨우 이혼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소송 기간 중 정말 치사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유책이 크고 명백하다 보니 다행히 제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도 무사히 들고 오게 되었고요. 저는 이혼 준비를 하던 때부터 집에서 나와 친정에서 살면서 마트에서 판촉 알바 일을 했습니다. 일급이 많지는 않아도 제 돈으로 떳떳하게 일하고 눈치 보지 않고 쓰니 살 것 같더라고요. 이혼 소송이 모두 다 끝난 뒤에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은 친정아버지 드리려고 했어요. 어차피 친정에서 계속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제 통장에 잘 넣어두고 나중에 저나 아이 필요할 때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얼마 뒤였어요. 어느 날 타 지역에서 일을 하는 동생이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저도 퇴근 후 아이를 하원시켜왔더니 동생이 와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동생이라 너무 반가웠는데 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그러는 겁니다. 누나, 그거 아직 안 팔았지? 저는 갑작스런 동생의 말에 의아해서 물었죠. 뭘? 그리고 동생이 그 다음 말을 들은 저는 그 순간 이후로 정말 팔자가 180도 뒤집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죠. 어쨌든 그 일이 있고도 또 2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상가 앞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상가 1층에는 배달 대행 업체가 있었는데 배달원들이 앞에서 대기하면서 담배를 많이 피웠기에 곳곳에 꽁초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걸 제가 청소를 좀 하고 있었죠. 그날이 좀 더워서 땀이 살짝 났고 저는 땀을 닦으며 그 앞을 치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익숙한 듯 불쾌한 기분이 드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제 앞에는 뜬금없이 전시모가 서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2년밖에 안 흘렀는데 전시모는 그 사이에 머리도 더 하얗게 새고 얼굴도 고생 많이 한 듯 더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너 오랜만이다. 어떻게 여기서 다 보냐? 하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도 황당하지만 보자마자 저를 훑어보는 그 시선에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너는 어른을 보고 인사도 안 하니? 저는 그냥 무시할까 하다가 대충 인사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났나 생각하며 그냥 다시 상가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너 요새 뭐하고 지내니? 마트에서 간간히 일한다는 얘긴 들었는데. 하는 겁니다. 예? 이혼하고 뭐하고 지내냐고. 그 마트 일로 생활이 돼? 정직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판매하는 그런 거 알바로 한다며? 그게 왜 궁금하신데요? 어린 아들도 있는데 이혼해야겠다고 그렇게 생난리를 치길래 따로 뭐라도 있나 싶어서 궁금했거든. 근데 경태한테 들으니까 마트 알바나 간간히 한다고 하길래 어이가 없었다. 지금은 또 뭐야? 여기서 청소도 해? 이것도 알바야? 하면서 시비를 터는 겁니다. 속으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슨 상관이세요? 그냥 가시던 길이나 가세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하고 무시하려고 하는데 제 손에 들린 빗자루를 보고 그러더군요. 뭐 물어보지도 못하니? 나는 네가 내 아들 얼굴 긁어놓고 그 난리를 치면서 이혼한다고 하길래 뭐 대단한 거라도 있어서 그러는 줄 알았다. 끼케야 상가 앞에서 담배 꽁초나 쓸고 있을 거면서 뭐 잘났다고 그렇게 이혼 노래를 불렀니? 참 네 꼴이 우습다 아주. 하면서 저한테 작정하고 시비를 거는데 속으로 이 아줌마가 미쳤나 싶더라고요. 2년 만에 이렇게 마주친 것도 기분 나쁜데 보자마자 시비를 거니까요.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내가 만만하고 우스워 보이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는 어머님은 어디 갔다 오시는데요? 은행이라도 갔다 오세요? 저는 어머님 손에 들려있는 은행 리플렛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움찔하며 리플렛은 가방 안에 넣더라고요. 은행 왜 가셨어요? 아, 어머님 아들이 뭐 돈 사고라도 쳤어요? 그래서 대출이라도 알아보러 가셨나? 저도 건너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전 남편 놈은 아직도 그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재산분할 받은 돈도 거의 다 날렸다고도 들었고 그걸로 시모가 마음고생 엄청 한다고 했거든요. 저 역시도 팔짱 끼고 비아냥거리니 전시모 씩씩거리더라고요. 뭐? 야, 내 아들 회사 잘 다니고 있어. 지는 쥐뿔도 없는 게 이혼만 하면 만사 다 될 줄 알았니? 아휴, 옹색한 꼬라지가 불쌍하다, 불쌍해. 너는 어떻게 결혼 전보다 더 옹색해졌니? 그러길래 너무 가짜라서 웃음이 났습니다. 더 상대할 것도 없이 그냥 무시하자 싶었는데 그 순간 상가 안쪽 네일샵 사장이 나와서 저를 찾더라고요. 아, 사장님, 여기 계셨네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아, 예, 무슨 일 있으세요? 관리비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가게로 좀 오실 수 있나요? 아, 네, 지금 들어갈게요. 관리비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 그게요. 그렇게 저는 전시모를 무시하고 네일샵 쪽으로 가려는데 전시모가 갑자기 제 팔을 잡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확 뿌리쳤죠. 뭐예요? 왜 잡으세요? 전시모는 벙찐 얼굴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저게 무슨 소리야? 사장님이라니? 관리비는 또 뭐야? 네가 무슨 사장님인데? 눈 동그래져서 저러시는 겁니다. 저 알바나 한다고 무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니 관리비 얘기 들으니 놀란 눈치였죠. 그래서 저도 일부러 빈정대며 그랬죠. 무슨 사장님이긴요. 이 건물 주인이 저예요. 제 거라고요. 뭐? 하면서 전시모 입이 떡 벌어졌죠. 그리고는 저희 상가를 살피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게 네 거라고? 이게 왜 네 거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희 아빠랑 제가 같이 산 건데요. 대표자는 저고요. 궁금한 거 풀리셨어요? 그럼 이제 갈 길 가시고요. 앞으로 우연히 봐도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저 어머님, 아니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아줌마랑 아는 척 안 하고 싶거든요. 잠깐만, 이게 어떻게 너랑 너네 아빠 거야? 너 이런 거 없었잖아. 돈 없었잖아. 글쎄요. 생겼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하면서 안달복달 난리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줌마가 뭔 상관인데요. 이제 저희 남남이거든요. 별꼴이야 진짜. 아니 얘기 좀 해보라고. 놀라서 방방거리면서 저를 붙잡고 사정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궁금해서 눈이 돌아버린 느낌이었죠. 저는 전시모를 보며 그랬습니다.
그렇게 궁금하시면 얘기해 드려요? 저 아줌마 아들이랑 이혼하고 돈방석 앉았어요. 그 얘긴 못 들으셨나 보네. 돈방석? 복권이라도 된 거야? 복권은 무슨.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하고 나니 돈이 발이라도 달린 듯이 저한테 잘 만들어 오던데요. 제 말은 진짜입니다. 돈이 발이라도 달린 듯 저에게 왔다는 말이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 친정에서 아버지랑 사는데 어느 날 동생이 갑자기 집에 왔다고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동생은 저랑 아빠에게 그거 아직 안 팔았느냐 그 말부터 물었죠. 뭘? 가상화폐 말이야. 내가 몇 년 전에 사준 거 있잖아. 그때 아빠랑 나도 사고 누나도 샀잖아. 누나 그거 안 팔았지? 가상화폐? 동생의 말에도 처음엔 어리둥절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겁니다. 몇 년 전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하루는 동생이 자기가 들은 고급 정보라며 가상화폐라는 걸 사야 된대요. 그때 당시 저는 그런 걸 처음 들어봤고 뭔지도 몰랐습니다. 동생은 주식 비스무리한 건데 나중에는 이게 큰 돈이 될 거라고 지금 좀 사놔야 된다고 했죠. 저는 뭔지 모르겠다고 그냥 안 하겠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하는 말이 자기가 돈을 좀 줄 테니 그걸로 누나도 사래요. 제가 무슨 돈이 있냐고 하니 자기가 주겠답니다. 제가 동생 학교 다닐 때 알바해서 동생 용돈도 많이 주고 동생 어학 연수비도 보태준 적이 있거든요. 물론 저는 그걸 빌려줬다고 생각 안 하고 동생이니까 그냥 줬다고 생각했는데 동생 딴에는 고마워서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대요. 저는 남매 사이에 뭘 갚느냐고 필요 없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동생이 자기가 빌린 돈 갚는 셈 치고 그 돈으로 이 코인 투자 좀 하래요. 자기는 저에게 돈을 갚고 싶고 저는 별로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그 돈으로 자기 믿고 투자를 좀 하라는 겁니다. 솔직히 남동생의 설명을 들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동생이 그런 쪽으로 아는 것도 많고 정보력도 빠삭하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있어서 저러나 보다 싶었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돈 된다고 하니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했던 거죠. 그렇게 동생은 저에게 갚으려고 했던 돈을 제 가상화폐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주었던 겁니다. 저희 아빠도 들고 있던 돈으로 같이 하셨고요. 그랬던 기억은 나지만 그 후로 별다른 관심도 없어서 줄곧 잊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면서 지금 빨리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많이 올랐어? 오른 정도가 아니야. 아이 참. 내가 일부러 누나 거랑 아빠 거 정리해 주려고 오늘 온 거라니까. 놀라지나 마. 그렇게 제 계좌와 아빠 계좌를 확인해 줬고 저와 아빠는 뒤집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이게 말이 돼? 그 돈이 이렇게까지 올랐다고? 너무 올라버려서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동생은 자기만 믿으라고 자기가 보기엔 지금이 팔 수 있는 적기라고 하면서 매도를 해줬죠. 그 가상화폐라는 게 주식이란 다르더군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주식과 달리 가상화폐는 성장폭과 하락폭이 엄청나더라고요. 남동생이 사두었던 저와 아빠의 가상화폐는 어마어마한 성장률로 급등을 했고 그 돈은 엄청난 금액으로 불어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였고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생이 자기도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저희 것도 정리를 해야 된대요. 이 가상화폐는 급등폭도 어마어마하지만 급락폭도 몹시 크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동생 말을 듣고 아빠와 저도 코인을 매도했습니다. 그 뒤로 더 오르기도 했지만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아깝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타던 그 코인은 얼마 뒤 가파르게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래도 아빠와 저는 동생 말을 듣고 엄청난 수익을 벌고서 정리를 했었죠. 그때 마침 아빠 아시는 지인분이 좀 저렴하게 상가 건물을 내놓으신다고 했고 저와 아빠는 많은 상의 끝에 아빠와 제 돈을 합치고 조금 추가 대출까지 받아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상가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위치가 좋고 유동 인구도 많은 곳이라 인기가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 뒤론 상가 월세가 주 수입원이었고 저 역시도 상가 관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간간히 일거리 있으면 마트에서 판촉 일도 하고요.
월세가 주 수입원이라서 안 해도 되는데 노는이 염불한다고 간간히 마트 알바도 했던 거죠. 전 남편이 면접 교섭으로 아들을 보러 오는데 한 번씩 저한테 뭐하고 지내느냐 묻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구태여 이런저런 얘기하기도 싫어서 그냥 마트 일한다고 대충 말했고요. 제가 알토란 같은 상가 건물주라는 건 전 남편도 전 시모도 까마득히 몰랐겠죠. 제가 건물 주인이라는 말에 전 시모는 뒤집어졌고 입을 다물지를 못하더군요. 저는 시모에게 앞으로는 마주쳐도 아는 채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00원, 2,000원 가지고도 그렇게 사람 구박하고 뭐라고 하더니 월세 따박따박 받는 건물주가 된 전 며느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싶어서 통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전 남편이 얘기를 들었는지 전화와서 엄마 말이 사실이냐 어쩌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따로 알아본 건진 모르겠는데 제가 코인 투자로 대박난 것도 알더라고요. 저는 당신하고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 면접 교섭에 관한 거 아니면 따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 놈이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결혼했을 때 투자한 거면 자기가 준 생활비로 투자한 거 아니냐. 그럼 자기 목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참 어이가 없었죠. 너무 어이가 없으니 웃음만 나더라고요. 너도 그렇고 너네 엄마도 그렇고 왜 이렇게 주제 파악이 안 돼? 네가 준 생활비로 투자했냐고? 네가 애초에 나한테 생활비로 뭐 얼마를 줬다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짓거려. 투자 같은 소리 하네. 생활비로도 모자랄 정도로 아등바등하게 살았구만. 먼 돈이 남아서 투자를 하니? 아주 단체로 체면에 걸렸나. 야, 너 딴소리 할까봐 내가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이거 내 동생이 알려준 거고 투자금도 내 동생이 내준 거야. 네가 준 그 알량한 생활비 1원 한 푼 안 들어갔다. 됐니? 아주 끝까지 웃기고 있어. 참, 그리고 너네 엄마 은행 갔다 오던데 혹시 대출 받아? 너 듣자 하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도박 사이트 들어간다던데 어쩌려고 그래? 너네 엄마 집까지 다 날려먹어야 정신 차릴래? 제가 빈정거리자 전 남편도 소리 지르면서 네가 뭔데 그딴 소리 하냐고 하더라고요. 소리 지르는 거 보니 맞네. 야, 정신 좀 차려. 솔직히 정신 차리든 말든 이제 내 할 바도 아니고 관심도 없는데 그래도 네가 진영이 아빠니까 충고하는 거야. 너네 엄마 집까지 날려먹지 말고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나중에 진영이한테 피해 끼칠 생각 말고. 그 전 남편이 소리 지르든 말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전 남편은 제 얘기 듣고 배 아파서 굴렀답니다. 저랑 이혼 안 하고 같이 살았으면 제가 번 돈도 자기 돈 되는 건데 엄마 때문에 망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 원망도 엄청 하고 싸우기도 엄청 싸운다는데 결국 지가 불법 도박해서 저랑 헤어진 건데도 자기 엄마 탓만 한다더라고요. 참 끝까지 답 없는 인간이구나. 저런 인간하고 계속 살았으면 내 아들이 뭘 보고 배웠겠나 싶더라고요. 전 남편은 이제라도 저랑 다시 잘해보고 싶은지 그 후로도 자꾸 집적이는데 저는 면접 교섭에 관련된 거 아니면 답장도 안 했거든요. 한 번만 더 질척이면 스토킹 신고할 거라고 면접 교섭도 힘들게 해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주 이혼하고 나서도 지긋지긋 하더라고요. 지가 벌어오는 돈이라고 유세 떨면서 자기 엄마랑 쌍으로 치사하게 굴던 그 인간. 지구가 반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그 인간이랑 다시 잘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저는 너무 좋고 행복하거든요. 월세 잘 들어오고 목 좋은 상가 건물에 건강하고 착하게 잘 커주는 저희 아들. 게다가 아빠와 저, 동생의 생활도 훨씬 여유 있어졌고요. 특히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저희 아들한테도 해줄 거 못 해주고 육아용품도 중고로만 사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필요한 거 얼마든지 제 돈으로 해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혼은 했을지언정 오히려 더 상황이 좋아졌음에 감사하고 또 만족하면서 잘 살려고 해요. 아빠와 제 남동생 그리고 저희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행운이었지만 그 행운이 헛되지 않게 잘 살아야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